NT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MV 어드바이저의 이기홍입니다. 몹시 추웠던 1월이 지나고 2월이 시작된 지 벌써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세웠던 계획들로 인해서 분주하고 어렵기만 한 연초가 되지는 않으셨는지요. 혹은 벌써 틀어지고 있는 계획들로 인해서 마음 상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셨는지요. 금년도 계획들 다시금 되새겨 보시면서 꼭 이룰 수 있는 계획과 목표들로 알차고 보람된 2012년 되셨으면 합니다. 매주 금요일 재무특강 시간은요, TMV와 함께 하는데요. 1월 한 주 마지막 주부터 2월 한 달 동안 총 5회에 걸쳐 독신자의 재무관리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독신자의 신용과 지출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까지는 독신자의 주거와 환경, 부채, 건강과 여가, 그리고 보험, 또 독신자의 은퇴 설계와 투자에 관해서 알아보고 이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주 신용과 지출 관리에 앞서서 이 내용들을 잠시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독신자의 주거와 부채에 관련돼서 교육을 했었는데요. 주거와 부채를 배울 때 주거 같은 경우에는 공적 제도를 활용하라 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나 국민임대 등을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감을 줄이고 주거의 안정적인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또한 부채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와 마이너스 통장 같은 소비성 부채와 그리고 개인들의 주택담보대출, 학자금대출, 전세담보대출 이런 것들을 총망라한 비소비성 부채로 나눴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기간에 어떻게 설정을 하고 어떤 점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더 본인에게 유리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고요. 또한 공적 제도를 잘 활용했을 때에 독신자들에게 얼마나 유리한 점들이 많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독신자의 건강과 여가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독신자들이 일반적으로는 혼자 지내다 보니 대개는 건강관리와 여가에서 좀 소외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계획과 활동들로 건강도 지키고 또 여가와 훌륭한 취미 활동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60에서 65세까지 일을 하고 은퇴를 했다. 그럼 그 이후에는 거의 직장이 없는 상태로 지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서 65세 은퇴 등의 이유로 그 이후에 제2의 직업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것들을 지금의 취미와 여가 활동에서 꼭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들이 다 전반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보험을 어떻게 하면 잘 가입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보험들을 가입함으로써 그것들이 보다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제3강에서는 독신자의 투자와 은퇴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1단계 목표에 따라 필요 자금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게 핵심이었는데요. 단기, 중기, 장기, 단기간일 경우에는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에 포인트를 두고 집중적으로 돈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했고요. 장기일 경우에는 보다 수익성에 집중을 두어서 돈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상품을 가입할 경우에는 소개됐던 내용이 연금저축 펀드라든가 연금저축보험 그리고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변액 연금보험 등이었습니다. 물론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펀드나 변액 유니버셜, 변액 연금 모두가 다 보험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신자들이 은퇴 후라든가 경제적 활동이 부족할 경우에 이것들을 연금으로 전환해서 그 경제적인 활동에 안정을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취지였습니다. 물론 연금저축펀드나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세금이 부과되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변액 유니버셜이나 변액 연금보험에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년 이상의 기간을 지났을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점. 또한 일반 금리 상품인 연금저축보험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조금 더 쌓임으로써 적립금이 더 많이 쌓이고 이것들이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독신자의 신용과 지출 관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신용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경우에 대부분은 개인들에게 중요한 말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신용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는 나의 신용이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단 오늘 먼저 알아보게 될 신용이란 주제에 대해서 신용의 사전적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보고요. 다음부터 신용에 대한 등급과 또 신용에서 좋은 등급을 받았을 때 어떤 유리한 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신용이란 거래한 재화의 대가를 치를 수 있음을 보이는 능력입니다. 일반적으로 돈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누군가로부터 빌렸을 경우에 대부분은 알아서 그만큼에 대한 대가를 돌려주게끔 돼 있는 것이 신용입니다. 그렇게 또 사회적으로 약속이 돼 있고요. 오늘 주제에 딱 걸맞는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용 등급은 국가와 기업, 개인 모두에게 적용되는데요. 개인들에게 적용되는 신용 등급은 금융거래, 즉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또는 한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집중적으로 오래 사용한 이력들 또는 대출이자나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거나 잘못됐을 경우에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주어지는 신용 등급을 말합니다. 굳이 앞서서 진행했던 내용들을 지금 짚어보고 넘어가는 이유는요. 이 신용 등급과 또 지출 관리라는 부분은 독신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의 전반적인 생활에 중요한 점으로 결부되기 때문에 이 점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보고요. 신용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기 이전에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신용 등급의 그런 그레이드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등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수 등급, 양호 등급 뒤에 또 나올 텐데요. 총 5개의 큰 카테고리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신용 등급의 정의를 잠깐 보겠습니다. 장기간 신용거래 경력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하고 우량한 신용거래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이런 분들을 말합니다. 1에서 3등급까지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1에서 3등급의 신용등급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생각될 겁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장기간의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노력하신다면 못 이루실 것도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수 등급에 들어가 있는 1에서 3등급의 신용 등급은요. 돈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등급은 아닙니다. 제가 상담을 했던 고객분 중에 한 분은 전체 자산은 약 60억에서 70억 정도가 되는데요. 대출 관계가 복잡하게 꼬이면서 대출 이자를 연체하는 등의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신용 등급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그런 사고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또한 돈이 많지 않다고 해서 또 신용 등급이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또 한 예는 어떤 한 문구점의 사장님이셨는데 한 은행에서만 거래를 거의 20년을 넘게 하셨습니다. 이렇다 보니 신용거래 실적은 당연히 누적될 것이고 또한 거래량도 누적될 것입니다.
이분이 대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신용대출로만 적어도 5천에서 많게는 1억까지 대출이 가능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고의 저금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꼭 한 기관 또는 여러 군데의 기관일지라도 나의 신용관리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양호 등급의 4등급과 5등급입니다. 적정 수준의 신용거래를 유지하는 자, 상위 등급의 진입이 가능한 자, 부실 가능성이 매우 낮은 수준의 신용등급을 말합니다. 이 등급 또한 주변에서 많이 찾아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생각보다 이 양호 등급에 있는 분들은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통 등급인데요. 신용 6등급에서 7등급까지를 이루고요. 카드 개설 및 조회처 정보가 적정 수준 이상인 분. 예를 들어서 카드 신청을 알아보려고 여러 군데의 카드사에 신용 정보를 조회했다던가 또는 대출이 필요해서 대출 정보들을 여러 군데 조회했을 경우에 이럴 때 신용 정보가 적정 수준 이상이 되게 됩니다. 또 경제 여건이나 환경이 악화됐을 경우에 신용 안정성이 약간 저하될 우려가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열의 등급인데요. 8등급에서 9등급까지를 말합니다. 과거에 단기 연체 정보가 있는 분이거나 신용 능력이 매우 낮은 자 또는 채무 불이행 정보 등재 경험이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채무 불이행 정보라는 것은 대출을 받거나 카드 대금이 연체된 상태에서 이자를 또는 원금 상환을 잘 못하고 있는 경우에 채무 불이행 등재자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그룹인 위험 그룹입니다. 10등급에서 0등급인데요. 현재 채무 중이거나 과도한 채무가 계속 연체됐었거나 또는 채무 불이행의 정보에 등재가 아예 지금 돼 있는 상태 또는 신용등급 산정 보류자를 말하는데요. 이 신용등급 산정 보류자가 바로 0등급에 해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등급들을 보통은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알고 계시는데요. 나의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에 가 있는지를 정확히 좀 파악하는 게 신용등급을 먼저 알고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잘 관리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그런 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용등급과 금융기관의 활용에 대한 도표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금융기관의 활용도는 점점 커집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그 문구점 사장님의 경우 우수등급 이쪽에 속하다 보니까 경력만으로도 대출을 5천만 원에서 1억까지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평균 신용선 밑에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상태를 잘 관리하고 목표를 세움으로써 이 평균 신용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용등급에 따라서 대출을 하였을 경우에 신용대출을 하였을 경우에 보여지는 이자율입니다. 1등급과 5등급의 신용등급의 차이의 이자율이 8%입니다. 또 1등급과 10등급의 이자율 차이가 무려 16% 이상입니다. 즉 1,000만 원을 대출했을 경우에 1등급의 경우는 6.25%의 이자고 10등급의 경우는 22.84%입니다. 16%가 넘는 금리를 적용했을 경우에 단순 계산만으로도 약 165만 9천 원의 이자 차익이 납니다. 조금 금액을 올려서 1억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했을 경우엔 약 1,659만 원의 이자 차익이 발생이 됩니다. 1,659만 원, 1년에 82만 원에서 83만 원 정도를 지금부터 쭉 저축을 했을 경우에 1,000만 원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한 달에 80만 원씩 저축하기도 어려운데 신용 등급을 잘못 관리함에 따라서 이 차이 나는 것들을 극복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물론 10등급 정도가 됐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금융권에서의 대출, 즉 1, 2 또는 사금융이라고도 부르는 상금융권에서도 대출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신용 등급들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를 중간중간 꼭 마음에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구나 가능한 신용관리법인데요. 카드 대출, 연체 이런 것들은 모두 금물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신용에 있어서 연체 정보 관련된 부분은 정말 민감한 부분입니다. 카드 대금, 공과금, 그 다음에 대출이자 이런 것들 모든 부분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연체가 되는 금액 또는 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연체가 되지 않게 만드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금액이 적더라도 하루빨리 상환하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실예로 어떤 한 분이 전화기를 바꾸면서 통신사 이동을 하고, 기존에 결제가 되던 통장에 정보를 그대로 두고, 다음 통장으로 바꾸면서 통신사를 이동을 했습니다. 약 2달의 요금이 밀려 있었는데요. 이 바뀌지 않은 통장 정보 때문에 이분은 계속 연체자가 됐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신용등급이 한두 단계 하락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주거래 금융기관을 활용하랍니다. 앞서 설명했던 문구점 사장님처럼 한 은행만 20년씩 그렇게 거래를 했다 하더라면 이분한테는 월등한 신용 등급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거래 금융기관 중에 내 급여 이체를 활용하고 있다라면 거기 안에서 공과금 납부, 통신비, 카드 대금 등 한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이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본인 신용 정보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또 나의 부채 상황을 잘 체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이 잘 관리가 안 되고 힘들다라면 인터넷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용관리 서비스라도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누구나 신용관리는 해야만 하는 부분인데요. 내가 얼마나 그거를 신경 써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용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또 내 소득 대비 대출 비중이 약 20% 이상일 경우엔 대출이 여러 군데 분산돼 있다라면 이것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즉 채무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금융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채무 상품을 통합함과 동시에 금리는 조금 다운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경제적인 부담도 줄이고 나의 부채 관리도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꼭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불필요한 신용조회를 금물화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한데요. 카드 발급이나 대출, 이용 등을 알아봤을 때 신용조회 정보가 계속 기록에 남다 보면 이것 또한 나의 신용도를 하락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신용카드는 보통 사람이 개인당 3개에서 한 5개까지를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도 물론 있고요. 그런데 신용카드는 1인당 한 2가지까지만 사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가 2개 이상 될 경우에는 여신협회에서 등록이 되고 즉 다보유 카드자로 등록이 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 깊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4가지 플러스 1가지 정도 잘 유념하시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신용관리법 모두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용등급은 지금까지 잘 관리해 왔으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면서 나의 신용등급이 갑자기 하락하는 경우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나는 이제 끝났다. 나의 신용이 이제 끝났으니 난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런 자포자기하지 마시고요. 정부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회복시켜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제도를 4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지금보다 더 악화되는 신용이 안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4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사전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과 개인 워크아웃입니다. 2가지의 제도는 비슷한 점이 되게 많습니다. 내용이 좀 딱딱하고 어려우니까요. 좀 제가 먼저 읽고 요거에 대해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주체는
운영회복위원회고요. 시행 시기는 2009년, 2002년입니다. 대상 채권이라 하면 내가 지고 있는 빚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대상 채권이라는 것은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3,600개의 금융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을 말하는데요. 즉, 내 주변에 볼 수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상 채무 범위는 지금 두 가지 제도 다 5억 원 이하일 경우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내용을 보면요. 사전 채무 조정은 채무 대상자가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연체자들을 말합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두 가지 제도에서 눈에 띄는 점은요. 내가 빚을 졌을 경우에 내 주변의 친인척 또는 친구, 가족들이 보증인을 서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 제도가 시행됨과 동시에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추심은 금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채무 조정 순위가 무담보 채권 최장 10년, 담보 채권 최장 20년, 그리고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 이자가 감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요, 변제 기간이 10년 이내 이자 채권 전액을 감면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법적인 효력을 봤을 때는 사전 조정에 의해 면책이 부여가 되고요. 사전 조정에 의해서 변제가 완료됐을 경우에 면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신용 등급이 조금 낮은 상태에서 이런 채무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제도인데요. 이 이상 갔을 경우에는 더 해결하기가 어렵고 더 큰 제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 정도의 제도에 해당된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또는 악화의 우려가 있는 분들은 지금의 제도를 좀 참고하셔서 꼭 지금의 신용보다는 더 좋은 신용을 회복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꼭 거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인데요. 지하철이나 뭐 버스나 이런 데를 탔을 경우에 보면 많은 종이들이 막 꽂혀 있습니다.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신청해 준다고. 우리나라 개인 파산 회생 신청률이 전년도 대비 약 15%에서 20% 더 증가됐다는 자료도 나올 정도입니다. 너무 힘든 나머지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전 단계에서 더 악화되거나 어려웠을 경우에 이런 개인 회생, 개인 파산까지도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전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설명드리는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 정말 어렵고 힘든 위태로운 상황이 되셨을 때 이것들을 활용하시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합니다. 개인 회생과 파산은 법원에서 제도를 시작하고 있고요. 법원에 소를 제기하듯이 등록을 해야만 이 제도가 시행될 수가 있습니다. 시행 시기는 2004년, 그 다음에 개인 파생은 1962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대상 채권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사채를 포함해서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네. 보통 사람들이 사채까지 갔을 정도면 정말 어렵고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될 텐데 일단은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을 신청했을 경우엔 사채까지도 다 포함돼서 그 채권들에 대한 소멸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채무 범위는 개인 회생의 경우 담보 채무 10억, 그 다음에 무담보 채무 5억. 즉 내가 빚을 낼 때 아파트나 내가 살고 있는 뭐 전세 집이나 이런 것들을 담보를 걸고 한 채무일 경우에는 10억까지고요. 무담보 채무일 경우에는 5억까지. 그러니까 담보가 걸리지 않은 채무일 경우에 5억까지 대상 채무 범위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파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제한이 없습니다. 뭐 제한이 없다는 이유는 뭐냐면요. 너무 큰 금액들을 채무로 갖고 있었을 경우들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개인 회생 같은 경우에는 과다 채무자인 급여 근로자 또는 영업 근로자들을 말하고요. 개인 파산은 파산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냥 파산 원인이라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실 텐데요. 파산 원인이라 함은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 개인이 도저히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법률적으로 파산 원인이라고 부릅니다.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곧 파산 원인이 됐을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증인에 대한 효력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앞서 설명했던 개인 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 제도 같은 경우에는 대출 출심이 시작됐을 경우에, 채권 출심이 시작됐을 경우에 보증인에 대한 출심은 할 수 없게끔 돼 있는데요.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출심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무 조정 수준 같은 경우에는 변제 기간 5년 이내 변제액이 청산 가치보다 더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파산 같은 경우엔 청산 후에는 이것들이 다 면책이 된다는 것이고요. 법적 효력은 변제가 완료됐을 경우에 개인 회생은 면책이 되고요. 개인 파산은 청산이 되고 난 후에 법적 면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이 네 가지의 제도는 1962년부터 시작해서 가깝게는 2009년까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제도를 잘 활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 앞서서 이렇게 좀 무겁게 설명드리는 이런 개인의 신용 등급이나 신용 관리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히 잘 활용하셔야만이 지금 설명드리는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도 독신자 여러분들의 생활을 쭉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제도를 지금 설명드렸으나 이 내용이 좀 많이 어렵고 또 문구도 딱딱하고 용어 자체도 이해가 안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또는 방문을 하셨을 경우에 좀 더 자세한 또 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쭉 신용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경우에요. 제대로 관리가 안 되거나 힘들거나 이런 무거운 얘기들만 하다 보니까 다소 분위기가 무거워졌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신용 등급을 잘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장치, 또 지출 관리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이 지출 관리는 지금 내 통장에서 만약에 돈이 빠져나갔을 경우에 이것이 사라져버리거나 또는 어느 금융기관에 모여 있거나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 것들을 이제 지출 관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서 사라졌다는 의미는 지금 생활비로 썼다던가 아니면은 뭐 사람들과 만나는 교재비로 썼다든가 또 경조사비로 돈이 들어갔다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어느 통장에 돈이 모여 있다. 이것은 뭐 투자 또는 보험, 적금, 예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한 곳에 잘 모여 있는 경우 이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지출 패턴이 잘 일어나고 있는 분들이 더 많으시리라 생각되지만요. 제가 뵀었던 많은 분들 중에 이런 것들이 본인의 의도하지 않은 생각대로 지출 패턴이 일어나는 바람에 앞서 설명드렸던 안 좋은 그런 신용등급에 들어가는 분들도 여러 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런 부채들을 해결해 줄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솔루션을 많이 제공해 봤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생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지출 패턴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지출과 소비가 결국에는 내 소득을 이겨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즉 소득이 지출과 소비보다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뜻은 나의 자산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뜻이고요. 이 자산이 감소되고 나면 부채를 점점 늘리게 되고요. 이 부채에 대한 관리 부담감이 생겼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나의 신용도는 현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나의 자산 증식 패턴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조금 주의 깊게 또 필요하시다면 메모도 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달성 가능한 목표 수립하기입니다. 달성 가능한 목표 수립하기에서는요. 반드시 피해야 할 것과 반드시 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피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한 식당의 광고 사진입니다. 외상 환영, 단,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등 또 인감증명서 이런 것들을 갖고 와야만 외상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외상이 가능할까요? 네,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없이 외상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신용카드들입니다. 신용카드는 내가 지금 결제하는 순간 카드사에서 물건을 구매한 곳에 대신 납부를 해주고 이것을 나중에 다음 달이나 혹은 다다음 달에 나에게 청구를 해서 나로부터 돈을 받아가는 이런 이제 형태를 말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겪어보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 중에 TV를 보는 도중에 홈쇼핑에서 내가 꼭 갖고 싶었던 카메라가 나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기능과 디자인과 모든 면에서 마음에 듭니다. 신용카드를 가지고 와서 결제를 하게 되는 거죠. 무이자 3개월, 무이자 10개월 이렇게. 어쨌든 나한테는 이 카메라를 사는 순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순간 나의 한마디로 한 달 뒤에 발생할 부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는 사람의 뇌구조를 바꾼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홈쇼핑에 중독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또한 사용하는 게 습관화되고 중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신용카드 사용은 줄이시는 쪽으로 하시고 체크카드나 아니면 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을 때 지출 관리가 좀 더 잘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반드시 피해야 될 것 중에 한 4가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매월 76만 원으로 10년에 1억 만들기 이런 금융광고 상품들 여러 번 봤을 수 있으십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보험사들에서 말하는 저축성 보험을 말합니다. 이 저축성 보험은 현재 시중에서 통용되고 있는 공시이율에 금리를 적용하여서 이자를 붙여주는 방식입니다. 현재 공시이율이 보험사나 은행마다 조금씩 틀린데요. 약 4.5에서 5.1%, 2%까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금리를 적용해서 매년 76만 원씩 모아서 약 10년이 지났을 경우에 연복리를 가정할 경우에는 1억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로부터 공시이율이나 금리가 지나왔던 것을 봤을 때 앞으로의 공시이율 또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적용해주는 금리는 다소 떨어질 거라고 예상들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했을 경우에는 금리가 떨어지는 리스크도 있을 뿐더러 또 하나는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물가는 또 반대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금리가 물가를 이기지 못하는 금융상품이 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경우에 정말 이것이 1억이 될 수 있는지 또는 내가 목표한 금액에 도달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간 400만 원 소득공제, 13번째 월급. 되게 많이 들어보신 문구시죠? 연간 400만 원씩 소득공제를 받는다. 연금저축보험, 그다음에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이 3가지를 말하는데요. 이 상품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매월 약 32만 원 정도 또는 34만 원 정도까지 해서 약 300만 원 후반대에서 또는 408만 원까지 납입한 전액에 대해서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독신자분들께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될 아이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봉이 약 2천만 원 이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개해드렸던 이 연금저축 상품을 가입했을 경우에 소득공제 효과가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내 소득에서 죄송합니다. 내 소득에서 과세표준 금액을 산출하는데요. 이 공제된다라는 것은 사람의 공제, 그 다음에 기본근로소득공제 이런 것들에서 되게 많은 부분이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연봉 2천만 원에서 빼고 나면 실제 남는 과세표준 금액은 매우 적기 때문에 이 매우 적은 금액 같은 경우 세율이 되게 낮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상품을 가입하셔더라도 거기에서 또 400만 원을 추가적으로 공제하더라도 소득공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금융권 미수 채권의 투자. 이것은 공공 TV나 아니면 신문 이런 데에서 지금 광고가 되고 있는 금융상품은 아닌데요. 전에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았을 경우에 이게 돌았던 그런 금융상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개인이 금융권에 빚을 지고 있는 경우에 이것이 상환되지 않았을 경우에 신용정보회사나 이런 곳에서 이 빚지고 있는 상황, 이것을 이제 채권이라고 쉽게 부르는데요. 채권을 싼 값에 사갑니다. 그럼 싼 값에 산 이 채권을 빚진 개인한테 다 회수해 내기 위한 채권 추심 행위를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회수가 됐을 경우에 은행권에서 좀 더 싸게 산 거에서 남는 차익을 가지고 고수익에 이자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미수 채권입니다.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라든가 아니면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1,000만 원의 투자 시 월 15만 원씩 이자와 원금을 보장한다. 이런 상품은 현재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그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라는 거를 가입을 했었는데요. 예전에는 이것이 그 원금 보장이 안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금 보장이 안 되고 펀드에서 투자해서 운영하는 건데 어떤 사람에 의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갈 수 없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목돈을 집어넣고 이 사람의 사기성 그런 판매 전략 때문에 많은 손실을 본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변액 유니버셜 상품이라는 상품은 원금, 목돈이 한꺼번에 들어가기도 하고 월에 일부씩 납부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기도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런 1,000만 원 투자해서 매월 월 15만 원씩의 이자를 준다. 그런 금융 상품은 정말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런 걸로 유혹하는 경우 일단 의심의 눈초리를 뜨고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내용과 다소 겹치는 내용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꼭 나의 자산 증식을 위한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 소득 대비 지출이 얼만큼 일어나고 있는지, 또 나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불필요한 지출 여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내가 가입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얼마나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이런 네 가지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을 포함해서요. 나의 자산 증식을 세우기 위한 패턴을 만들 때 꼭 그 계획에 반영하셔서 활용한다라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나의 자산 증식 패턴 원칙 중에 네 가지 방법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텐데요. 이 네 가지 방법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지출 구분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출이라 하면 그냥 뭐 공과금 나간다, 핸드폰비 나간다, 뭐 카드값 나간다,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데요. 이것들을 큰 카테고리와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구분을 하는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고정지출, 투자, 펀드, 보험, 저축 등 일정 금액이 동일한 시기에 항상 빠져나가는 경우들을 말합니다. 변동지출, 생활비, 외식비 등 이번 달과 다음 달, 다다음 달 이때마다 생활비나 외식비나 이런 것들이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지출들을 말하고요. 연정기지출, 생일, 뭐 부모님의 생일 이런 것들도 되겠죠. 그리고 명절 또는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등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 연정기지출 같은 경우에도 조금만 계획을 하시고 모아놨을 경우에 나의 지출 패턴에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비정기 지출은 경조사비 등이 가장 큰 예인데요. 생각지도 않았던 친구가 갑자기 결혼을 한다거나 또는 준비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친구의 뭐 아들이나 딸이 돌을 맞이했다거나 3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까지 형성되어 있는 독신자 분들일 경우에 그런 사례가 더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연정기 지출과 그 다음에 비정기 지출 요거에 대해서는 좀 대비를 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셔야 되는데요. 요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장 쪼개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통장 쪼개기는 일반적인 지출관리 시스템 또 재무설계, 재테크 이런 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유명한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통장을 쪼개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내가 좀 전에 나눴던 지출들에 나의 통장 쪼개놓은 것에 매치를 시킴으로써 자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지출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동지출 같은 경우엔 생활비 통장, 즉 급여 통장을 활용하시면 가장 좋으시겠죠. 다음 용돈 통장, 교재비 통장 같은 경우에는 비정기지출 통장으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CMA 통장을 대부분은 하나씩 요새 갖고 계시는데요. CMA 통장 같은 경우에 연정기지출 통장으로 만드시고요. 여기에 또 하나의 이름표인 긴급예비자금 계좌를 라는 이름표를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지출돼야만 해야 될 돈들 또는 지출되지 말아야 되는데 갑자기 발생되는 돈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 CMA 통장에 모아두셨다가 지출될 수 있게끔 효과적으로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긴급예비자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활비의 약 3개월 분을 보통은 얘기하는데요. 긴급예비자금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내가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직을 한다거나 또는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된다거나 몸이 아프다거나 이런 급여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의 지출 관리와 이런 신용 등급 관리에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꼭 마련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이런 긴급 자금을 마련하는 그런 행동부터 취하시는 게 좋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금융통장 같은 경우에는 고정지출, 즉 보험, 증권, 연금, 저축, 내가 지금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돈을 모으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의 지출을 금융계좌로 다 몰으셔가지고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두 달이 빠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것들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즉 실효가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나 적금, 예금 이런 것들은 돈이 안 들어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나의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요. 또 중요하게 대출 이자라든가 신용카드 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빠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용에 큰 문제를 남길 수 있다는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런 통장 쪼개기 작업을 할 경우에 본인이 직접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무설계 또는 보험설계사, 그다음에 재테크 설계사 이런 분들이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의 작업들은 충분히 다 해드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나의 통장을 쪼개서 현명하게 자산을 배분해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실행하기인데요. 가장 쉬운 일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 계좌 이것들이 뭐 통장을 쪼개는 3개, 뭐 2개 이런 거보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4개를 만들 수가 없다. 물론 이 4개를 꼭 만들어야 되지만은 않습니다. 2개 혹은 3개로 만들어서 충분히 활용할 수는 있는데요. 대신에 내가 철저하게 그런 자산 배분을 정확하게 해야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요. 금융기관에 가셔가지고 계좌를 개설을 하시는데요. 시중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MMDA나 MMF, CMA 등으로 활용하셨을 경우에는 좀 더 조금이라도 이자율을 더 적용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장이 만들어지셨다면 각 통장에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굵은 매직으로 이름표를 꼭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통장에다가 매직으로 정확하게 썼을 경우에 그 통장을 보는 나의 마음가짐은 또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통장에 이름표를 붙이는 작업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기인데요. 이 일이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나 혼자 살면서 내가 지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나의 지출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작업. 즉 자의에 의해서 이것을 꼭 실천해야 되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해주듯이 확인 작업을 거쳐주셨다면 좀 더 잘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는 나 혼자서 이거를 나와의 약속을 갖고 지켜야 하는 거기 때문에 4가지 원칙 중에 가장 어려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정기 점검일을 정해 두시고 내가 어떤 날에 이 지출과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를 다 하고 얼마나 잘 해 나갈 것인가는 꼭 점검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새는 돈 막기에 대해서 간단히 팁 알려드리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출 관리를 잘 나눠서 계획을 세우고 잘 하더라도 어디선가 조금씩이라도 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냥 흔히 새는 돈 막기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알려드리는 4가지 팁을 좀 참고하셔서 그 조금이라도 지출 관리에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필요한 신용카드 없애기입니다. 보통은 신용카드를 3개에서 5개 정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잘 쓰지 않는 신용카드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보통 2장, 3장씩 갖고 계십니다. 근데 이 신용카드가 연회비가 만약에 설정되어 있다. 최근에는 연회비가 없는 카드들도 조금 나와 있지만 지금은 연회비가 없는 카드들보다는 연회비가 있는 카드들이 오히려 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두더라도 연회비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 결제일을 변경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신용카드 결제일을 보통은 자기 급여일에 맞춰서 해놓으시는데요. 그랬을 경우에는 내가 지난달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얼마를 썼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신용카드 결제일을 전월 1월 1일에서 1월 31일까지 정확하게 어느 정도를 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결제일을 변동하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결제일의 변경일은 보통은 14일에서 16일 정도로 설정하시면 전월 1일에서 31일까지를 사용한 금액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각 카드사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으니 사용하고 있는 카드사에 문의를 하셔서 결제일을 변동하시고 나의 정확한 사용 금액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용카드사의 서비스 확인인데요. 신용카드사에서 안심 서비스라는 이유로 예를 들면 내가 암 진단이 걸렸을 때 결제 대금을 5천만 원까지 면제해 준다. 라는 식의 이제 안내인데요. 이것은 나의 포인트나 아니면은 비용이 발생해서요. 이것이 나한테는 결국엔 청구되는 그런 마치 보험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없애시는 게 좋고요. 휴대폰 가입 서비스도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입할 경우에 음악 사이트에 가입되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건 한 달만 쓰시고 나중에 해지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내가 신경 쓰지 않고 바쁘고 지나다 보면 계속 과금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꼭 지우시고 없애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4가지 새는 돈 막기까지 해서 오늘의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독신자의 재무관리에 대해서, 독신자의 재무관리 중 신용과 지출관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작은 습관들까지 다, 계획하에 녹여놓으셔서 실행을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짧은 시간 내에 이 모든 내용을 진행하다 보니 이해도 안 되고 어려운 점들도 많았을 텐데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요약 강의하신 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의 중요한 점은 바로 이건데요. 신용관리와 지출관리는 개인의 생활에 또 독신자 여러분들의 생활에 전반적인 부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계획에 녹여서 여러분들의 신용등급과 지출관리에 좀 더 나은 또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독신자 재무플랜 마지막 강의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TMV 어드바이저의 이기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